강대국 틈에서 꺾이지 않은 민족, 절망이 올 때마다 새로운 문명을 발명한 민족. 수식어를 붙이면 붙일수록 그 나라만 생각납니다. 하버드의 연구가 밝혀낸 건 단 하나. 그 문명은 역사 속에서 5번 부활한 존재였습니다. 고대의 영토, 고려의 활, 조선의 문자, 산업의 기적, 그리고 AI의 시대, 모두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 연구는 문명의 정의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그 사회의 구조를 DNA 모델로 분석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무너질 때마다 다음 세대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구조로 재조립되었죠. 그리고 내린 결론은 단 하나. 지구상의 교류축은 이제 미국도 중국도 아닌 그 땅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학문이 아닌 역사가 묻습니다. 패배로 시작해도 진화로 끝나는 이 문명,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00일 넘게 매일 아침 새로 피는 꽃, 이 꽃을 아시나요? 척박한 땅에서도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절대 죽지 않는 꽃, 바로 무궁화입니다. 오랫동안 문명을 연구하며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봤어요. 로마도 무너졌으며 몽골도 사라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꽃이 피는 땅만은 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세계사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이 나라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가 5,000년을 버텼다는 겁니다. 주변국 중 하나인 중국은 12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2번 처참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한반도만은 달랐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정체성도 그대로였으며 오히려 더 굳건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왜 한국만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해리슨 호건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강의 준비를 마치고 연구실을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강의를 해왔지만 이렇게 떨린 건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제가 제 학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학생들이 믿어줄까? 하버드 최고 권위의 문명학 교수가 한국 이야기를 한다니 의아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제가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이 현상을, 학계가 외면할 수 없는 이 진실을 말이에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하버드 교수가 한국에 대한 특별 강의를 한다는 소식 말이에요. 강단에 올라서며 학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대부분 호기심 반 의구심 반이라는 얼굴이었어요. 당연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한국을 주제로 한 특별 강의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 강의실에서 한국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이에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을 주제로 특별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학계에서는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제학술지마다 한국 관련 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는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은 한국 기술 기업들과 협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유명 대학교에서도 한국학 연구소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지 그 이유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물 한 잔을 마시고 강단 옆 컴퓨터로 다가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 송이 꽃이 크게 나타났죠. 연분홍빛 꽃잎이 5장, 중앙에는 붉은색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진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꽃 사진으로 강의를 시작하다니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이 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바로 무궁화라고요. 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꽃이자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는 꽃인데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이 꽃을 봤을 때는 솔직히 그저 예쁜 꽃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꽃의 특성을 알고 나니 왜 한국 사람들이 이 꽃을 나라꽃으로 정했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무궁화는 정말 특별합니다. 대부분의 꽃들은 한 번 피면 며칠간 아름다움을 뽐내다가 시들어버리죠. 장미도 그렇고 벚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무궁화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이어가는데요. 하루 동안 활짝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떨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다른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름부터 가을까지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수천 송이가 피어나는 셈이죠. 더 놀라운 건 이 꽃의 생명력입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어도 잘 자라요. 물이 부족해도 추운 겨울을 견뎌내며 심지어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서도 다시 피어났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폐허가 된 한반도 곳곳에서 무궁화가 피어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꽃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 꽃의 생명력이 자신들의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엔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고대 제국들의 영토가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돌이켜보면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흡수되거나 정복당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문화로 바뀌어 버렸죠. 로마 제국 옆의 작은 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몽골 제국이 휩쓸고 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정체성도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졌어요. 화면을 바꿔 한반도가 중앙에 크게 표시된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위쪽에는 거대한 중국, 오른쪽에는 일본,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지정학적 위치를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런 곳에서 5,000년을 버틴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만 해도 12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어요.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이들은 모두 한반도를 탐냈으며 여러 차례 침략을 시도했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2번의 대규모 침략을 감행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단순히 군사적으로 막아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를 보십시오. 한국어는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완전히 다른 문법 체계를 고수했어요. 독자적인 문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했어요. 불교가 들어왔을 때도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외부 문화를 흡수하되 자신들의 정체성은 절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의구심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다시 무궁화 사진으로 돌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무궁화처럼 한국은 수천 번 꺾였지만 수천 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내듯이 위기 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 특별함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바로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나갈 겁니다. 첫 번째는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불굴의 정신력입니다.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을 아십니까? 30만 대군을 상대로 싸워 생존자를 2,700명만 남겨놓은 전설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해전에서 몇 번이고 승리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전략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수십 배 많은 적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 전략과 정신력을 함께 들여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전쟁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한 민족의 DNA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숫자를 슬라이드에 띄웠습니다. 30만 명, 서기 612년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치기 위해 끌고 온 대군의 숫자였어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수나라의 총력전이었습니다. 육군과 수군을 합쳐 100만이 넘는 병력을 동원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중 30만 명이 평양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고구려는 어땠을까요? 추산되는 병력이 기껏해야 몇만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싸움이 되지 않았어요. 당시 중국 황제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고구려를 완전히 무릎 꿇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살수라는 강이 표시된 지도가 나타났어요. 지금의 청천강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수나라 대군을 일부러 깊숙이 들여보냈습니다. 적들이 지칠 때까지, 보급로가 끊길 때까지, 교만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살수를 건너는 순간을 포착했어요. 강상류의 물을 막아뒀다가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물에 휩쓸린 수나라 군사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뒤이어 사방에서 고구려군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30만 대군 중에서 살아 돌아간 사람이 2,700명이었습니다. 생존율이 1%도 되지 않았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죠. 맞습니다. 전쟁사에서 이런 압도적인 승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통 전쟁에서는 병력의 10%에서 30% 정도가 전사하는데 99%가 전멸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전략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더 깊은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수나라는 이 패배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력이 소진됐으며 백성들의 원성이 폭발했어요. 결국 왕조 자체가 멸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 번의 전투가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만큼 살수대첩의 충격이 컸다는 뜻이에요. 중국 역사서에도 이 전투는 빠짐없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치욕이었지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지울 수 없었던 거죠. 화면을 바꿔 바다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기 1597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어요. 임진왜란입니다.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연이어 패배하며 한양까지 함락됐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였어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명량해전입니다. 1652년 이순신에게 남은 전선이 고작 12척이었어요. 반면 일본 함대는 133척이 몰려왔습니다. 10배가 넘는 병력 차이였습니다. 누가 봐도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부하 장수들도 조정 대신들도 모두 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명량해협이라는 좁은 물길을 선택했어요. 빠른 물살과 좁은 폭을 이용한 겁니다. 일본 함대가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이순신은 단 한 척의 배로 먼저 나아갔어요. 뒤따르던 배들이 겁을 먹고 물러서려 했지만 이순신 혼자서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선 수군들이 다시 용기를 냈어요. 좁은 해협에서 일본 함대는 제대로 된 대형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엉켜 혼란에 빠졌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 함대 중 30척이 넘게 격침됐으며 나머지는 도망쳤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어요. 이 전투를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로 꼽습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과 함께 양대 해군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심지어 일본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의 전략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무찌른 장군이지만 그 탁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다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화면에는 고려시대 지도를 띄웠어요. 서기 1018년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병력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당시 고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때 나선 장군이 강감찬인데 원래 무인이 아니었어요. 문신 출신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학문을 하던 사람이 전쟁터에 나선 겁니다. 강감찬은 귀주라는 곳에서 요나라 대군을 맞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전략이 놀라웠어요. 강상류에 둑을 쌓아놓고 적군이 도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요나라 군이 절반쯤 건넜을 때 둑을 터뜨렸어요. 물에 휩쓸린 적들을 향해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10만 대군은 거의 전멸했으며 살아 돌아간 사람이 수천 명에 불과했어요. 이 전투 이후 요나라는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강감찬 같은 문신이 왜 전쟁에 나섰을까요? 당시 고려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신분과 직책을 떠나 모두가 나섰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화면을 바꿔 세 장군의 얼굴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을지문덕, 이순신, 강감찬. 시대도 다르고 싸운 적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싸웠어요. 둘째, 지형과 환경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셋째, 단순히 이기는 것을 넘어 적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넷째, 그 승리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신력이었어요. 을지문덕은 30만 대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12척으로 백삭십삭척에 맞섰어요. 강감찬은 문신이면서도 전장에 나섰습니다. 이들에게는 포기라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지켜야 할 백성이 있었고 물려줄 땅이 있었으며 이어갈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정신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단순히 애국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탁월한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엔 삭중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활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활을 정말 잘 쐈어요. 고구려 벽화를 보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에도 무과 시험에서 활쏘기가 가장 중요했어요. 지금도 올림픽 양궁에서 한국은 금메달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전통입니다. 활은 원거리 무기예요. 적이 가까이 오기 전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의 거북선도 활과 대포로 무장했어요. 두 번째는 지형입니다. 한국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평야가 많은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싸우기 힘든 땅이에요. 어디로 가든 산을 넘어야 하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도 강감찬의 귀주대첩도 모두 강을 이용했어요. 이순신은 좁은 해협을 활용했습니다. 지형을 아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우리다라는 강력한 자의식이 있었어요.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으며 생활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 압박해도 이 정체성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몽골이 100년 가까이 지배했지만 한국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45년간 식민 지배를 했지만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도 그 정신력이 살아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말이에요. 다음에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 한국이 어떻게 그 정신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데이터와 사례로 증명하겠습니다. 을지문덕이 30만 대군을 물리친 정신, 이순신이 12척으로 맞선 용기, 강감찬이 나라를 지킨 헌신, 그 모든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전쟁터에서 기술 경쟁으로, 칼과 창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났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난 2년간 학계에서 벌어진 변화를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국제학술지를 펼쳐보면 한국 관련 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학만이 아니에요. 사회학, 정치학, 심지어 군사학 분야까지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화면에 최근 3년간의 논문 통계를 띄웠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2022년에 비해 2025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북대서양 조약기구 보고서였어요. 그들이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집중 연구하고 있더군요. 빠른 의사결정 구조, 민관 협력 체계, 기술 기반 대응 능력까지 서방 군사 동맹이 한국 모델을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최우선 과제로 올라와 있어요. 반도체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인공지능, 배터리, 디스플레이까지 한국 없이는 미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일까요? 아닙니다. 기술력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그들도 감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잘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는 거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파고들수록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게 경제 지표만이 아니었어요. 위기 대처 능력, 집단 협력 시스템, 빠른 적응력,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 코드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장위안이라는 학생이었죠.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역사적 승리들이 과장된 것은 아닙니까? 중국 역사서를 보면 다른 기록들도 있는데요. 특히 살수대첩 같은 경우 30만 대군이라는 숫자 자체가 과장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어떻게 답할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죠. 중국 측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바꿔 수설하는 중국 역사서에 한 구절을 띄웠습니다. 우문술이 이끄는 군대가 살수에서 대패했다. 겨우 수천 명만이 돌아왔다. 이건 중국 측 기록입니다. 그들 스스로 참패를 인정한 거예요. 구당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고 국력이 쇠하여 멸망했다. 중국 정사에 명확히 기록된 내용입니다. 장위안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30만이라는 숫자는 과장 아닙니까? 실제로는 훨씬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수나라가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참패했으며 그 충격으로 왕조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중국 역사서들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어요. 장위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준비해온 반박 자료들이 막히는 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한 것 아닙니까? 독자적인 힘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원조도 받았고 안보 동맹도 맺었죠. 하지만 같은 시기에 비슷한 원조를 받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필리핀도 받았고 베트남도 받았으며 중남미 여러 나라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원조만으로 설명이 됩니까? 화면에 1인당 국민소득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100달러 수준이었어요. 같은 시기 필리핀은 200달러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35,000달러를 넘어섰고 필리핀은 아직 4,000달러 수준입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원조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장위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는 태연한 척 노트북을 내려다봤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느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 엘리트로서의 자존심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위안, 당신의 질문에 감사합니다. 역사는 항상 비판적으로 검토돼야 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개별 숫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패턴입니다. 을지문덕이 이겼다. 이순신이 이겼다. 강감찬이 이겼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천 년간 반복된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위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 학생이 조용히 뭔가를 속삭였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강의를 마무리하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강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위안 같은 학생들의 반응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배워온 역사와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거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강의 자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화면에 새 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미소가 지어졌어요. 테이크 덜락이었습니다. 테이크 덜락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정확히는 15년 전 제가 하버드에서 국제 경제 세미나를 열었을 때 만났어요. 당시 그는 갓 입사한 신입 기자였고 세미나를 취재하러 왔었죠. 질문이 날카로웠던 게 기억납니다. 다른 기자들은 뻔한 질문만 하는데 그는 본질을 파고들었어요. 그 이후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지금은 방송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전문 기자가 됐어요. 특히 현장 취재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수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한국 현장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지난 석 달간 한국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반도체 공장, 의료 시스템, 기술 기업들을 직접 보고 왔어요.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최근 한국 관련 연구를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데이터와 논문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 직접 보고 느낀 생생한 증언 말입니다.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테이크, 반갑습니다. 물론입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틀 후 어떻습니까? 하버드 근처 카페에서 만나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완벽합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교수님이 자주 가시던 그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특히 영상 인터뷰 자료들이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노트북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틀 후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 같았습니다. 역사 속 패턴과 현대의 현실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말이에요. 테이크가 가져올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됐습니다. 이틀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테이크가 보낸 자료들을 미리 훑어봤는데 제목만 봐도 심장이 뛰었어요. 한국 반도체 공장의 15분 기적, 의료비 10분의 1의 비밀, 집단 지성이 만든 인공지능 대응 시스템,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하버드 광장을 지나 익숙한 카페로 향했어요. 이 카페는 10여 년 전부터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커피도 괜찮았으면 무엇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 좋았어요. 테이크와도 예전에 여기서 여러 번 만났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테이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여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반가운 얼굴에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네, 테이크. 그도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가기 전에는 회의적이었어요. 또 하나의 아시아 경제 성공 사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삼성 공장 구경하고 K-팝 열풍 취재하고 그런 뻔한 내용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 반도체 공장의 영상이 재생됐어요. 첫 장면부터 놀라웠습니다.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습니다. 테이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공장을 취재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공장이었다면 아마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회의부터 소집했을 겁니다. 최소 몇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영상 속에서 현장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달려왔고 관리자가 합류했으며 심지어 다른 라인 직원들까지 모여들었어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테이크가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5분입니다. 교수님, 문제 발생부터 해결까지 딱 15분 걸렸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테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장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냐고. 그분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부릅니다. 모든 직원이 문제 해결 훈련을 받았고 인공지능이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서 최적 해법을 제시하며 무엇보다 현장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었어요. 테이크가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취재 중에 과로로 쓰러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더군요. 구급차가 얼마나 빨리 왔는지 아십니까? 7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영상이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테이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이미 병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전도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었어요. 병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고 검사가 바로 진행됐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까지 1시간 안에 모두 끝났어요. 진단 결과도 바로 나왔고 처방도 즉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 청구서를 받았는데 테이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교수님, 미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 5,000달러는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500달러였습니다. 10분의 1이에요.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비용은 10분의 1.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답을 찾으려 여러 의료진을 인터뷰했습니다. 테이크가 다른 영상을 재생했어요. 한 의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최첨단 기술로 진단 시간을 줄이지만 환자와의 대화 시간은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환자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테이크가 영상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시스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도 병원에서도 심지어 지하철역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봤어요. 사람들이 협력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마치 유전자에 새겨진 것처럼 위기가 오면 자동으로 모여서 해결하더군요. 다른 자료들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 스타트업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젊은 창업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12명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자기 역할을 넘어섭니다. 개발자가 마케팅을 도우며 디자이너가 고객 응대를 하고 대표인 제가 청소도 합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만드는 회사니까요. 테이크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3개월 동안 수십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부터 대기업 임원까지, 의사부터 택시기사까지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하면 된다고. 이게 그들의 기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테이크, 자네가 목격한 건 바로 그겁니다. 역사 속 을지문덕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살수에서 물을 막았던 협력이 지금은 반도체 공장에서 15분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명량해협에서 12척으로 싸웠던 용기가 지금은 12명 스타트업이 거대 기업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테이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간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군요. 단순히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국이 정말 다르다는 걸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합니다. 자네가 가져온 증거들이 마지막 퍼즐을 채워줬어요.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과거의 정신이 어떻게 미래를 만드는지 말이에요. 다음 강의에 함께 참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자네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테이크가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본 한국은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살아 숨쉬는, 진화하는, 그리고 세계가 배워야 할 한국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가 정말 기대된다고. 테이크의 생생한 증언이 더해지면 학생들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 한국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 말이에요. 다음 강의 날이 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저번 주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해 있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필기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었으며 몇몇은 두꺼운 자료를 프린트해서 가져온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논문을 미리 찾아본 듯 했어요. 강단에 올라서며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뒷좌석에 장위안이 보였어요. 지난번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의 옆자리에도 중국 유학생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듯한 분위기였어요. 오늘도 반박할 준비를 단단히 한 모양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며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려 했습니다.
한국에서 석 달간 취재하고 돌아온 테이크 덜학 기자님이에요. 여러분께 직접 현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했는데 아쉽게도 긴급 취재건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귀중한 영상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어느 인공지능 연구소가 나타났어요. 넓은 사무실에 수십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크 덜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은 서울에 있는 인공지능 재난대응 연구소입니다. 제가 방문한 날 마침 동남아시아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때 목격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연구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진 데이터를 입력하자 화면에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어요. 과거 지진 데이터, 건물 구조 분석, 인구 밀집도, 구조대 위치까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지진 발생 15분 만에 구조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테이크 덜학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별한 점은 인공지능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과 직관이 함께 작동한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연구원들이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검토하며 현장 상황을 추가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인간이 협력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시스템은 대부분 인공지능에만 의존하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15분이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미국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미국 재난관리청 자료를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평균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15분입니다. 왜 이렇게 빠를까요? 다음 영상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소장 인터뷰였어요. 중년의 연구원이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집단 지성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12명의 전문가가 동시에 각자 분야를 분석하며 인공지능이 그 결과를 종합합니다. 마치 뇌의 뉴런처럼 작동하는 거죠.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경로로 우회하며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영상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핵심입니다. 뇌의 뉴런처럼 작동한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뇌는 1000억 개가 넘는 뉴런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가 손상돼도 다른 경로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협력 방식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분산형이에요. 모두가 연결돼 있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슬라이드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조직 구조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미국식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 내려가는 구조죠. 반면 한국식 조직은 그물망 형태였어요. 모든 지점이 서로 연결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미국은 위에서 결정하면 아래가 실행하는데 한국은 모두가 동시에 생각하고 동시에 움직입니다. 장위안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방식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는지도 불분명할 것 같은데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서양식 경영학에서는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강조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책임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잠시 멈추고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막걸리 사진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갑자기 술 이야기냐는 반응이었죠.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술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국의 전통주인 막걸리입니다. 이름의 뜻이 재미있어요. 막 걸러낸 술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충 걸렀다는 게 아니라 금방 걸렀다는 뜻이죠. 막걸리는 원래 서민들이 마시던 술이었습니다. 양반들이 마시는 맑은 청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에 물을 타서 다시 걸러낸 거예요. 가난한 농부들이 농사일 끝나고 함께 마시던 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술은 혼자 마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럿이 둘러앉아 막걸리 한 동이를 나눠 마셨어요. 사발에 따라 돌리며 마셨습니다. 고려시대 문헌에 이미 탁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에는 금주령이 내려져도 막걸리만은 예외였어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흉년에 술을 금지해야 하지만 탁주는 요기도 되는 관계로 그냥 넘어간다. 서양에서 맥주를 액체빵이라 부른 것처럼 한국에서 막걸리는 식사 대용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화적 의미였습니다. 막걸리를 함께 마신다는 건 단순히 술을 나눈다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농사일이 힘들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품앗이를 했죠. 서로 도우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 끝나면 막걸리를 나눠 마셨어요. 이게 한국 공동체 문화의 뿌리입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도 이 문화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막걸리 인기가 높아요. 일본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일본인들이 한국까지 찾아와 만드는 법을 배워갑니다. 미국 뉴욕에도 막걸리 양조장이 생겼고 캐나다에서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문화가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를 다시 조직 구조로 돌렸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막걸리를 나누듯이 한국 사람들은 일도 나눕니다. 책임도 나누며 성과도 나눠요.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12명이 동시에 분석하는 것도, 재난 상황에서 15분 만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모두 이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군 혼자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전략을 짰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똑같았습니다. 명량해전 전에 장수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물었어요. 모두가 피하자고 했지만 이순신은 설득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싸우자고 말했고 결국 모두가 따랐습니다. 이게 한국식 리더십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설득이며 강제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한 학생이 열띤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현대 조직에서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내면 결정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모여 회의하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모든 의견을 실시간으로 종합합니다. 12명의 전문가가 각자 분석하면 인공지능이 3분 만에 최저간을 제시해요. 여기에 역사 속 DNA가 첨단 기술을 만난 겁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시선이 점차 확신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기적이 아닙니다. 문명의 진화예요. 수천 년 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던 문화가 지금은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세계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폭발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까?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열띤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강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그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바로 다뤄볼게요. 바로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토 연합 로고가 나타났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군사동맹 이야기냐는 반응이었죠.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나토 연합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기 구매 패턴이 달라졌어요.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독일 무기를 선호했는데 최근 한국산 무기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22년 대비 2025년 한국산 방산 수출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어요. 가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독일이나 미국 제품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떴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납기를 어기지 않으며 기술 이전도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뢰예요.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문화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까?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의 한국 기업 협력 건수가 나타났어요. 지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배터리, 디스플레이까지 한국 기술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계약 이행률입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자료를 보면 한국 기업들의 계약 이행률이 98%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은 92%, 중국은 85% 수준입니다. 납기를 어기지 않고 품질을 보장하며 약속한 대로 기술을 이전합니다. 이게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장위안이 손을 들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최근 자료를 하나 발견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계약을 위반한 사례도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도 되겠습니까?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장위안이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중국어로 된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중국 상무부 보고서입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례가 여러 건 기록돼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주장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이며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확대해서 날짜를 확인했어요. 이 사례들이 언제입니까? 장위안이 답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맥락을 봐야 합니다. 그때 중국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기업들의 기술 강제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던 조건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그걸 거부했고 결국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게 신뢰 위반입니까? 아니면 원칙을 지킨 겁니까? 장위안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 아닙니까? 어떤 이유든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국제중재 결과를 봐야겠네요. 화면을 바꿔 국제상사중재원 판결문을 띄웠습니다. 이 분쟁은 국제중재로 갔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국 기업이 승소했어요. 중재원은 중국 측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 통상 보고서를 띄웠어요. 여기에도 비슷한 사례가 기록돼 있습니다. 중국이 유럽 기업들에게도 같은 방식을 시도했어요. 계약 후에 조건을 바꾸려 했고 거부하면 시장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이게 신뢰입니까? 한국은 그런 압박에도 원칙을 지킨 겁니다. 오히려 신뢰를 증명한 거예요. 장위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적는 듯 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겠죠. 잠시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 것처럼 신뢰는 단순히 계약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한국이 세계의 신뢰를 얻은 이유는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했어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화면에 무궁화와 막걸리 사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무궁화는 척박한 땅에서도 매일 새로 핍니다. 막걸리는 함께 나누며 신뢰를 쌓았어요. 이런 문화가 현대에는 계약 이행률 98%로 나타나고 나토 연합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며 실리콘밸리가 파트너로 삼는 근거가 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은 왜 못 따라갑니까? 우리도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신뢰를 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약속을 강제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속 그 자체로 신뢰를 얻었어요. 힘이 없어도 지킬 수 있는 게 약속입니다.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가 국가력을 높이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신뢰의 문화, 그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국기를 개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가를 부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애국심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약속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며 함께 협력하는,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진짜 방법이에요. 한국은 그걸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나토 연합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에요. 노르웨이도 한국 방산 기업과 계약했으며 호주도 한국 잠수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납기 준수, 기술 이전 투명성, 사후 관리 책임감, 모두 신뢰와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실리콘밸리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미국 기술 기업 임원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약속한 날짜에 제품을 납품합니다. 품질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은 그걸 해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좋아서일까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문화입니다.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문화. 을지문덕이 30만 대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정신. 이순신이 12척으로 싸웠던 그 용기. 강감창이 나라를 지켰던 그 헌신. 모두 약속에서 나온 겁니다. 백성을 지키겠다는 약속. 나라를 지키겠다는 약속.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들이 지금은 계약서가 됐고 납기가 됐으며 품질 보증이 됐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아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한국과 협력하는 나라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유럽, 아시아, 중동, 아메리카까지 한국의 파트너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뢰의 힘입니다. 군사력으로 강제한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의 시간이 예정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지정학적 불리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반도가 중앙에 크게 표시됐습니다. 위쪽에는 거대한 중국, 오른쪽에는 일본,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지도를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최악의 위치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낀 작은 땅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흡수되거나 분할되거나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렸어요. 폴란드를 보십시오.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여러 번 나라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발칸 반도의 작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끊임없이 지배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5,000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언어도 그대로, 문화도 그대로, 심지어 국경선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군사력이 강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숫자로만 보면 항상 열세였어요. 그럼 지형이 험해서였을까요?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화면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선들이 뻗어나가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북쪽으로는 대륙과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바다로 열려 있으며 동서로는 문명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불리함을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명을 받아들였지만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어요. 유교를 배웠지만 한국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한자를 썼지만 독자적인 한글을 만들었어요. 일본과도 교류했지만 정체성은 지켰습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받아들이되 자기 것으로 소화했습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닫히는 겁니다. 외부를 차단하고 고립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모든 걸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잃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3의 길을 찾았어요. 열되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교류하되 정체성은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정학적 역설입니다. 불리한 위치가 오히려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외교 감각이 발달했으며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위기 대응 능력이 생겼고 문화적 충돌 속에서 융합 능력이 키워졌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한국의 경쟁력이 됐어요. 현대를 보십시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중국과도 교역합니다. 일본과는 역사 갈등이 있지만 경제 협력을 합니다. 유럽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중동에도 진출했어요.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습니다.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갑니다. 이게 수천 년간 훈련된 능력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명확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해요. 크게 떠들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줍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개발하며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변화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왜 중요할까요? 세계가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며 작은 나라들은 어느 편에 설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약속으로 신뢰를 쌓으며 협력으로 성장하는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나라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이름도 빼앗기고 언어도 금지당했으며 문화도 말살당할 뻔했어요. 그 고통을 겪었기에 나라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모두가 나섭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평화입니다. 전쟁 없이 살고 싶고 성장하고 싶으며 함께 번영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건 바로 이거예요.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방법,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협력으로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한국이 참여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목록이 나타났어요. 아프리카 개발 지원, 동남아시아 인프라 건설, 중동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유럽 그린에너지 협력까지 한국은 세계 곳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받기도 하며 배우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상호 협력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문명 모델입니다. 과거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했어요. 식민지를 만들고 자원을 착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연결돼 있고 모두가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수가 됐고 신뢰가 경쟁력이 됐으며 함께 성장하는 게 유일한 길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수천 년을 버티며 배운 지혜예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는 걸 알았고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하면 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이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한 학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배운 국제관계 이론은 힘의 균형만 강조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공했잖아요. 강의실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현실주의 이론은 힘이 전부라고 말하죠. 자유주의 이론은 제도와 규범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둘 다 아니에요. 문화와 신뢰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앞으로 국제관계 교과서에는 한국 모델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답했어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계는 한국을 통과해야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협력 모델, 신뢰 시스템, 집단 지성 방식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 경쟁에서 뒤처질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통을 지키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요. 무궁화가 피는 땅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막걸리를 나누는 문화로 인공지능을 연구합니다. 이 조화가 한국의 힘입니다. 서양은 과거를 버리고 미래로 달려갔어요. 전통보다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과거에 갇혀 변화를 거부했죠. 하지만 한국은 둘 다 가졌습니다. 전통의 지혜와 혁신의 용기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비결입니다. 미래 문명은 한국을 닮아야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객관적 분석입니다. 기후 변화, 팬데믹, 경제 위기, 이런 글로벌 문제들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협력해야 하고 서로 신뢰해야 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해요. 한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연습했으니까요.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싸울 때 병사들과 함께 계획을 짰습니다. 이순신이 명량에서 12척으로 나설 때 장수들을 설득했어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방어할 때 백성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모두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였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은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12명이 협력하는 모습으로 재난 상황에서 15분 만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옆 학생도 일어났어요. 그 다음엔 앞쪽 학생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강의실 전체가 기립했어요. 아무 말 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래 이어지는 박수 소리 속에서 학생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감동과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박수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는 단순한 문장 하나만 떠 있었습니다. 미래는 힘이 아니라 신뢰로 쓰인다.
한국이 그 증거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말입니다. 박수가 완전히 멈춘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38년간 이 강단에 섰습니다. 로마 제국의 흥망을 가르쳤고 중국 왕조의 변천을 설명했으며 서양 문명의 발전을 분석했어요. 수많은 나라와 문명을 연구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은 제 시야에 없었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경제는 좀 잘하는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말이에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가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별한 사례였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5,000년을 버텼으며 수십 번의 침략을 이겨냈고 정체성을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세계사를 보면 비슷한 위치에 있던 나라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지도에서 지워지거나 다른 나라에 흡수되거나 완전히 다른 문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어요.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게 운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필연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순신의 명량해전, 강감찬의 귀주대첩,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겼어요. 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력이었어요.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 백성을 지키겠다는 헌신,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현대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15분 만에 재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 반도체 공장에서 15분 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나토 연합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것, 실리콘밸리가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신뢰와 협력,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문화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한 법입니다. 군사력은 숫자로 측정할 수 있어요. 경제력도 통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어떻습니까? 문화는 어떻고 정신력은 어떻습니까? 숫자로 나타낼 수 없지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한국이 가진 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무궁화처럼 다시 피어나는 생명력, 막걸리처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문화,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무력으로 빼앗을 수 없으며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한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력 때문도 아니에요.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능성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되고 전쟁 없이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신뢰만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동시에 세계가 한국을 선망합니다. 부러워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토 연합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는 이유도, 실리콘밸리가 한국과 협력하는 이유도 결국은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가진 그 특별한 무언가를 말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도 한국에 가서 배워야 하는 겁니까? 한국 유학을 고려해봐야 할까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경험하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협력하는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지,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지 직접 보고 느끼는 거죠.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한국 대학원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강의실이 열기로 가득 찼어요. 38년강의 인생에서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단순히 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하면 된다는 것. 힘보다 신뢰가 강하다는 것.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치들을 배우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제 하버드 교수가 한국을 배우러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해요. 국제관계 이론도, 경제 발전 모델도, 조직 경영 방식도 한국 사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통을 지키면서도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무궁화가 피는 땅에서 반도체를 만들며 막걸리 문화로 인공지능을 연구합니다. 이 조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비결입니다. 서양은 전통을 버리고 미래로 달렸지만 한국은 둘 다 가졌어요. 수업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천천히 덮으며 학생들과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제 강의 중 가장 의미 있는 강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라는 가치를, 함께라는 힘을 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스턴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는 단순한 한 나라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전쟁 없이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신뢰와 협력만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예요. 한국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더 복잡해질 겁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위기, 이런 문제들은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없어요.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그 협력의 모델을 한국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연습했으니까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여전히 답이 없고 때론 너무 빠르게 변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니 결국 변하지 않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